정말 컸어요. 잠깐, 제가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건가요? 처음엔 무서웠어요. 하지만 그 사람이 천천히 리드해 주셔서, 아,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이건 제 굴곡진 인생사 중 아주 일부분일 뿐이니까요. 이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제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놓은 다음 이야기도 놓치지 않으실 수 있어요. 자, 그럼 처음부터 시작할게요. 제 이름은 박서윤입니다. 올해 딱 50살이 되었네요. 남들은 지천명이라며 하늘의 뜻을 안다는데 저는 이제야 제 인생의 주인이 누구인지 깨닫고 있습니다. 저는 소위 말하는 엘리트 코스를 밟아온 의사예요. 서울의 명문대 의대를 졸업하고 대학병원에서 비뇨기과 전문의로 일했습니다. 네, 비뇨기과요. 이 단어만 들어도 어떤 분들은 눈살을 찌푸리시죠? 저도 다 압니다. 여자가 왜 하필 비뇨기과야? 라는 시선 지겹도록 받아왔거든요. 하지만 이건 제가 10년을 넘게 피땀 흘려 공부하고 수많은 환자를 치료하며 쌓아온 제 긍지이자 전문 분야입니다. 적어도 그 지옥 같은 결혼 생활을 시작하기 전까진 그렇게 당당했어요. 20년 전 저는 29살의 나이로 맞선을 받습니다. 상대는 강남에서 네로라 하는 IT 기업을 운영하던 재력가 사업가였죠. 저희 부모님은 입이 귀에 걸리셨어요. 서윤아, 정말 좋은 사람이야. 집안도 좋고 경제력도 탄탄하고 무엇보다 널 의사 선생님이라고 얼마나 존경해 주니. 첫 만남에서 그는 정말 점잖았습니다. 박 선생님, 비뇨기과 의사라니 정말 대단하십니다. 여성으로서 쉽지 않은 길을 가시는군요. 그 눈빛이 진심인 줄 알았어요. 나를 있는 그대로 인정해주는 사람이라고 믿었죠. 결혼식은 눈이 부실 정도로 성대했습니다. 강남의 유명 호텔에서 하객만 500명이 넘게 왔고 유럽으로 3주간 신혼여행을 다녀왔죠. 겉으로 보기엔 남부러울 것 없는 완벽한 그림이었어요. 하지만 행복은 비행기가 한국 땅에 닿기도 전에 깨지기 시작했습니다. 신혼여행지에서 돌아오는 비행기 안 남편이 제 손을 잡으며 나지막이 말하더군요. 여보, 이제 병원 그만두면 안 될까? 내가 벌어다주는 돈만 써도 평생 흥청망청 놀 수 있잖아.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저는 환자 고치는 게 제 천직이에요. 아니, 그게 아니라 솔직히 비뇨기과라고 하니까 내 주변 친구들이 다들 이상하게 보더라고. 당신 쪽팔리지도 않아? 여자가 왜 남의 은밀한 곳을 들여다보고 다니냐고. 피가 거꾸로 솟는 기분이었지만 처음이니까 참았습니다. 하지만 그건 지옥의 시작일 뿐이었어요. 그는 점점 본색을 드러냈습니다. 강남 사모님들 모임에 저를 데려가면서 항상 제 직업을 숨기게 했어요. 누가 물어보면 그냥 내과 의사라고 해. 아니면 그냥 집에서 쉰다고 하든지. 내 마누라가 하루 종일 남자들 그거 만진다는 소문나면 내 체면이 뭐가 되겠어? 그는 술만 마시면 저를 앉혀두고 가스라이팅을 일삼았습니다. 너는 나 아니었으면 어디서 그런 더러운 일을 하면서 살았겠어? 내가 널 걷어준 거야. 비뇨기과 의사? 아, 참나. 여자로서 수치심도 없지. 참고 또 참았습니다. 내가 실력을 쌓고 인정받으면 그도 언젠가는 제 진심을 알아주리라 믿었어요. 하지만 5년, 10년이 지나면서 그의 언어 폭력은 신체적인 강압으로까지 이어졌습니다. 어느 금요일 밤이었어요. 만취해서 돌아온 그가 제 손목을 비틀어 쥐며 침실로 끌고 갔습니다. 아무런 준비도 배려도 없이 강제로 저를 몰아붙이던 그 순간 그가 제 귀에 대고 뱉은 말은 제 심장을 갈기갈기 찢어 놓았습니다.
야, 너 병원에서 맨날 남자들 무수히 봤을 텐데 뭘 내숭을 떨어? 그 많은 환자들 만지작거리면서 이제 와서 순진한 척이야? 그날 밤 저는 천장을 바라보며 결심했습니다. 이 인간은 나를 의사로도 인간으로도 보지 않는구나. 그저 자신의 명성을 돋보이게 할 장식품, 아니 그보다 못한 존재로 여기는구나. 온몸이 얼어붙고 눈물이 쏟아졌지만 그 눈물은 슬픔이 아니라 결별의 다짐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미련 없이 캐리어 하나에 제 짐을 담았습니다. 재산 분할? 위자료? 필요 없었습니다. 오직 이 끔찍한 가스라이팅과 무시로부터 벗어나고 싶을 뿐이었죠. 지독한 이혼 소송 끝에 저는 마침내 자유를 얻었습니다. 하지만 서울은 너무 좁았어요. 아는 사람들 천지에 동료 의사들의 수군거림까지 들려왔죠. 그래서 저는 결심했습니다. 아무도 나를 모르는 곳으로 가서 다시 내 이름 석자를 걸고 당당하게 살기로요. 지도를 펴고 손가락이 닿은 곳, 경상도의 푸른 바다가 보이는 작은 해안 도시, 저는 그곳으로 향했습니다. 여러분, 화려한 강남 사모님 자리를 걷어차고 나왔을 때 제가 가장 먼저 한 게 뭔지 아세요? 그냥 무작정 지도를 펼쳤어요. 서울은 어디를 가도 그 인간의 그림자가 느껴졌거든요. 제가 비뇨기과 의사라는 걸 비웃던 사람들의 시선, 그리고 제 직업을 창피해하던 그 차가운 거실, 거기서 도망치고 싶었어요. 아니, 도망이 아니라 나를 찾으러 떠나고 싶었습니다. 그렇게 손가락이 멈춘 곳이 바로 여기 경상도 해안가의 작은 도시였어요. 인구 몇만 명 되지도 않는 이 조용한 바닷마을에 처음 내려왔을 때 사람들은 저를 참 이상하게 봤어요. 하얗고 고운 서울 여자가 그것도 비뇨기과 간판을 들고 나타났으니 오죽했겠어요? 아줌매, 저 여자 뭐 하는 사람이고 비뇨기과라 하는데 저거 남자들 가는데 아이나? 동네 시장 입구에서부터 수군거리는 소리가 제 등 뒤로 꽂혔습니다. 하지만 저는 눈 하나 깜짝 안 했어요. 강남에서 겪었던 그 지독한 무시와 가스라이팅에 비하면 이런 호기심 섞인 수군거림은 차라리 정겹게 느껴졌거든요. 그렇게 저는 바다가 정면으로 보이는 낡은 상가 건물 2층에 서윤 비뇨기과 의원이라는 간판을 달았습니다. 제 이름을 내건 제 인생 첫 병원이었죠. 인테리어요? 화려할 게 뭐 있나요? 깨끗한 흰 벽에 폭신한 대기실 의자 몇 개, 그리고 환자들의 말을 정성껏 들어줄 수 있는 아담한 진료실이면 충분했습니다. 간판을 올리던 날 파란 바다 위로 쏟아지는 햇살을 보며 혼자 다짐했어요. 서윤아, 이제 누구의 아내도 누구의 장식품도 아니야. 너는 그냥 의사 박서윤이야. 여기서 내 실력으로 당당하게 증명해봐. 처음 몇 달은 정말 고요했어요. 하루에 환자가 3명, 4명 올 때도 있었죠. 시골 어르신들이 보기에 여자 의사가 비뇨기과 진료를 본다는 게 얼마나 문턱이 높았겠어요? 특히 전립선 문제나 소변 문제로 고생하시는 할아버지들은 병원 문 앞까지 왔다가 제 얼굴을 보고 흠칫 놀라 돌아가시곤 했어요. 아이고, 내 삼아 부끄러워서 못 들어간다 하시면서요. 그럴 때마다 저는 직접 대기실로 나가서 어르신들 손을 잡았습니다. 아버님, 저도 의사예요. 아프신데 고쳐드리는 사람인데 뭐가 부끄러우세요? 서울대학병원에서 이 일만 10년을 넘게 했어요. 저 믿고 들어오세요. 제 진심이 통했는지 한 분, 두 분 진료실 의자에 앉기 시작하셨습니다. 저는 강남에서 환자들을 기계적으로 대하던 때와는 다르게 어르신들의 살아온 이야기부터 어디가 어떻게 불편하신지 아주 세세하게 들어드렸어요. 비뇨기과 질환이라는 게 사실 마음의 병인 경우가 많거든요.
누구에게도 말 못할 고민을 제가 가만히 들어드리니까 어르신들이 마음을 열기 시작하시더라고요. 원장 선생님, 내 평생 이런 이야기는 마누라한테도 못 해봤는데 선생님이 들어주니 속이 다 시원하네. 소문은 금방 퍼졌습니다. 서윤 비뇨기과 원장이 서울에서 온 용한 박사인데 말도 잘 들어주고 손길도 아주 꼼꼼하더라고요. 그렇게 1년, 2년이 지났습니다. 이제는 동네 할머니들도 방광염이나 요실금 문제로 저를 찾아와 딸처럼 편하게 고민을 털어놓으세요. 원장님, 나 이것 때문에 버스도 못 탔는데 이제는 시장 구경도 맘대로 다녀요. 정말 고마워요. 그런 인사를 들을 때마다 제 가슴 밑바닥에서 뜨거운 무언가 차올랐습니다. 강남에서 남편에게 남자거나 보는 여자라고 무시당할 때 죽어버렸던 제 직업적 자부심이 이곳 바닷마을에서 다시 살아나기 시작한 거예요.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바닷바람을 쐬며 출근하고 점심엔 시장 식당에서 소박한 국밥 한 그릇 먹으며 주민들과 인사하고 저녁엔 노을 지는 해안도로를 산책하는 살. 화려한 외제차나 명품 가방은 없지만 저는 지금이 제 인생에서 가장 풍요롭다고 느낍니다. 누구의 간섭도 없이 오직 내 의지대로 환자를 고치고 내 삶을 꾸려가는 이 소박한 일상이 저에게는 기적 같았어요. 가끔은 문득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나 이제 사랑 같은 건 안 해도 충분히 행복해. 평생 이렇게 조용히 사람들에게 도움 주면서 살면 그걸로 좋게. 그렇게 제 마음의 문을 꽁꽁 닫아 걸고 지냈습니다. 50살이라는 나이가 적은 건 아니지만 그렇다고 다시 시작하기엔 너무 늦었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인생이라는 게 참 얄궂죠? 제가 이제 다 됐다 싶을 때 운명은 꼭 장난을 치더라고요. 평화롭기만 하던 제 의원의 오후 개원 2년 차의 어느 가을날이었어요. 선선한 가을바람이 진료실 창문을 두드리던 그 나른한 시간에 제 인생을 다시 한번 통째로 흔들어 놓을 사건이 발생합니다. 원장님, 응급이에요. 빨리 나와보세요. 간호사의 다급한 비명소리에 저는 반사적으로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그 응급 환자가 실려 들어오는 순간 제 심장은 그대로 멎어버리는 줄 알았어요. 여러분, 인생이 참 평화롭다 싶을 때가 가장 무서운 법인가 봐요. 그날도 그랬어요. 개원하고 딱 2년쯤 되었을 때였죠. 이제는 바닷바람 냄새만 맡아도 오늘 날씨가 어떨지 시장통 김씨 할아버지가 전립선 약을 타러 오실 때가 됐는지 훤히 알 정도로 이곳 생활에 젖어 있었거든요. 가을 햇살이 진료실 책상 위로 따뜻하게 내려앉고 창밖으로는 파도 소리가 자장가처럼 들려오던 아주 평범한 오후 4시였습니다. 저는 밀린 환자 차트를 정리하면서 속으로 생각했어요. 오늘 저녁엔 시장에서 신선한 고등어나 한 마리 사서 구워 먹을까? 조용히 책이나 읽으면서 하루를 마무리해야지. 그런 소박한 행복을 꿈꾸고 있었죠. 그런데 그 고요함을 깨뜨린 건 복도 끝에서부터 들려온 다급한 발소리와 찢어지는 듯한 비명이었습니다. 원장님, 여기 좀 봐주세요. 사람 죽어요. 간호사 김 선생의 목소리가 그렇게 높게 올라가는 건 처음 들어봤어요. 제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비뇨기과 의원에서 응급이라고 하면 보통 결석 환자가 통증 때문에 대굴대굴 구르는 경우가 많지만 이번엔 느낌이 달랐어요. 진료실 문이 벌컥 열리며 50대로 보이는 남성 2명이 한 남자를 양쪽에서 거의 들다시피 해서 들어왔습니다. 빨리 이쪽 침대에 눕히세요. 저는 반사적으로 화이트 코트를 여미며 침대 곁으로 달려갔습니다. 환자의 상태는 한눈에 봐도 심각했어요.
건장한 체격의 남성이었는데 안색은 이미 잿빛으로 변해 있었고 이마에는 주먹만한 식은 땀이 비 오듯 흘러내리고 있었습니다. 입술은 파랗게 질려 부르르 떨리고 있었고 두 손으로는 하복부를 쥐어뜯듯 움켜쥐고 있었죠. 환자분, 제 목소리 들리세요? 어디가 제일 아프신가요? 제가 물었지만 환자는 대답 대신 신음조차 내지 못하고 꺽꺽거리며 숨을 몰아쉬고 있었습니다. 거의 의식을 잃어가고 있었어요. 같이 온 일행들이 당황해서 횡설수설하더군요. 아이고, 이 양반이 아침부터 소변이 안 나온다고 끙끙대더니 갑자기 배가 터질 것 같다면서 쓰러졌어요. 병원 안 간다고 고집을 피우다가 결국 이 지경이 돼서 비뇨기과 의사로서 직감이 왔습니다. 이건 단순한 통증이 아니었어요. 급성 요폐형 유투 이어러너리 리텐션. 소변이 방광에 가득 찼는데 배출되지 않아 방광이 터지기 직전까지 부풀어 오른 긴급 상황이었죠. 조금만 늦으면 방광 파열은 물론이고 심부전까지 올 수 있는 치명적인 상태였습니다. 김 선생, 빨리 도뇨관 세트 준비하고 초음파기기 가져오세요. 일행분들은 일단 밖에서 대기해 주세요. 환자를 침대에 눕히고 제가 하복부를 살짝 손으로 눌렀습니다. 하는 짧은 단발마와 함께 환자의 몸이 활처럼 휘어졌어요. 배는 이미 임산부처럼 딱딱하게 부풀어 올라 있었습니다. 얼마나 참은 건지 방광의 압력이 최고조에 달해 있었어요. 긴장감이 진료실 공기를 꽉 채웠습니다. 10년 넘게 대학병원 응급실에서 온갖 환자를 다 겪어본 저였지만 이상하게 그날은 손끝이 미세하게 떨리더라고요. 환자의 거친 숨소리, 그리고 제 심장 박동 소리가 귓가를 때렸습니다. 저는 환자의 상태를 더 정확히 확인하기 위해 고개를 숙여 그의 얼굴을 살폈습니다. 산소 마스크를 씌워야 할지, 당장 처치를 시작해야 할지 결정해야 했거든요. 식은땀에 젖어 헝클어진 머리카락 사이로 고통으로 일그러진 남자의 얼굴이 서서히 드러났습니다. 이마의 흉터, 그리고 짙은 눈썹. 순간 제 머릿속에서 번개가 친 것 같았습니다. 30년이라는 긴 세월의 먼지가 한순간에 훅 날아가 버리는 기분이었어요. 고통 때문에 눈도 제대로 못 뜨고 신음하는 그 남자의 얼굴 위로 제가 단 한순간도 잊어본 적 없는 풋풋하고 찬란했던 20살의 기억이 겹쳐졌습니다. 설마, 선배님? 제 입술에서 저도 모르게 작은 중얼거림이 새어나왔습니다. 주변의 소음이 멀어지고 오직 침대에 누운 이 남자의 얼굴만 제 시야에 가득 찼습니다. 대학 시절 모든 여학생의 가슴을 설레게 했던 우리 과의 우상, 그리고 지독한 짝사랑의 주인공이었던 나의 첫사랑, 최민호 선배. 강남의 화려한 불빛 아래서도 이혼 소송의 지독한 어둠 속에서도 한 번도 만난 적 없던 그 사람이 왜 하필 이 먼 바닷마을 제 비뇨기가 진료실에, 그것도 이런 처참한 모습으로 실려온 걸까요? 저는 굳어버린 손을 떨며 환자의 얼굴로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여러분, 운명이 장난을 쳐도 이렇게 가혹할 수 있을까요? 제 진료실 침대 위에 고통으로 몸을 뒤틀며 누워있는 이 남자. 식은땀으로 젖은 머리카락을 쓸어넘기며 안색을 확인하던 저는 그만 자리에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3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지만 한 번도 잊어본 적 없는 그 얼굴. 제 가슴 가장 깊은 곳에 화석처럼 굳어있던 이름이 입술 끝에서 파르르 떨려 나왔습니다. 민호 선배. 네, 맞아요. 최민호. 30년 전 대학 시절 의대 전체의 우상이었던 바로 그 최민호 선배였어요. 큰 키에 조각 같은 옆얼굴, 그리고 운동장에서 땀을 흘리며 농구를 할 때면
전공 서적을 가슴에 아는 여학생들이 구름처럼 몰려들게 만들었던 그 사람이요. 저도 그 무리 중 한 명이었죠. 선배가 도서관 옆을 지나갈 때 풍기던 은은한 비누 향기만으로도 제 하루가 온통 핑크빛으로 물들던 제 20살의 전부였던 첫사랑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제 눈앞에 있는 남자는 제가 기억하던 찬란한 태양 같은 모습이 아니었어요. 세월의 풍파를 정면으로 맞은 듯 깊어진 눈가주름, 그리고 무엇보다 비뇨기과 응급질환으로 인해 체면이고 뭐고 다 무너져 내린 처참한 모습이었죠. 선배는 제가 자신을 알아봤다는 사실조차 인지하지 못한 채 오직 배가 터질 것 같은 고통에만 집중하며 짐승 같은 신음을 내뱉고 있었습니다. 순간 제 머릿속은 하얗게 백지장이 됐어요. 어떻게 이런 곳에서 만나? 그것도 왜 하필 내 병원이야? 왜 하필 비뇨기과야? 수만 가지 생각이 폭풍처럼 몰아쳤습니다. 서울에서 그 잘 나가던 시절에도 소식 한 번 들을 수 없던 사람이었어요. 누구는 유학을 갔다더라, 누구는 큰 병원 후계자가 됐다더라 하는 소문만 무성했는데 왜 이 먼 경상도 바닷마을에서 농부처럼 거친 손을 한 채 제 진료실에 응급환자로 실려온 걸까요? 제 심장은 걷잡을 수 없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30년 전 선배에게 고백 한 번 못 해보고 멀리서 바라만 보던 19소녀의 설렘이 아니라 지금 당장 이 사람의 가장 치욕스럽고 아픈 부위를 의사로서 들여다봐야 한다는 공포에 가까운 당혹감이었죠. 강남에서 수천 명의 환자를 진료하며 무뎌질 대로 무뎌졌다고 생각했는데 첫사랑 앞에서는 저도 그저 나약한 여자일 뿐이었습니다. 원장님, 정신 차리세요. 환자분 혈압 떨어져요. 간호사 김 선생의 날카로운 외침에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그래요. 저는 지금 옛 추억에 잠길 때가 아니었어요. 눈앞의 남자는 제 첫사랑이기 이전에 방광이 파열되기 일보 직전인 위급한 환자였습니다. 의사 박서윤으로서의 사명감이 감성적인 박서윤을 밀어내기 시작했습니다. 선배의 고통스러운 신음소리가 제 귓가를 때릴 때마다 제 가슴도 함께 찢어지는 것 같았지만요. 저는 차갑게 식은 선배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선배님, 제 목소리 들리세요? 저예요, 서윤이. 아니, 담당 의사예요. 조금만 참으세요. 제가 금방 편하게 해드릴게요. 제 떨리는 목소리가 선배에게 닿았을까요? 선배는 흐릿한 눈을 잠시 떴지만 저를 알아보는 것 같지는 않았습니다. 그저 살려달라는 듯 제 손을 부서지라 움켜쥐었을 뿐이죠. 비뇨기과 의사라는 직업이 이토록 잔인하게 느껴진 적은 없었습니다. 이제 저는 제가 사랑했던 사람의 바지를 내리고 그가 평생 숨겨왔을 가장 은밀한 곳에 차가운 의료기기를 삽입해야 합니다. 의사로서 수만 번 해온 처치였지만 대상이 최민호 선배라는 사실이 제 손끝을 떨리게 만들었습니다. 그가 정신을 차렸을 때 자신의 이런 모습을 본 사람이 하필이면 자신을 흠모했던 후배 서윤이라는 걸 알게 되면 얼마나 수치스러워할까? 그런 걱정이 제 발목을 잡았습니다. 하지만 지체할 시간이 없었습니다. 환자의 안색은 점점 더 창백해졌고 모니터의 수치들이 위험 신호를 보내고 있었으니까요. 저는 심호흡을 크게 한 번 하고 떨리는 손으로 소독 장갑을 끼웠습니다. 서윤아, 넌 의사야. 지금 이 사람은 환자일 뿐이야. 살려야 해. 무조건 살려야 해. 주문처럼 속으로 되뇌며 처치대로 다가갔습니다. 여러분, 비뇨기과 의사로 살면서 가장 힘든 게 뭔지 아세요? 환자의 가장 부끄러운 곳을 가장 냉정하게 들여다봐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환자가 30년을 그리워한 첫사랑 선배라면 그 기분이 어떨지 상상이 가세요?
정말이지 제 머릿속은 수천 개의 폭죽이 터지는 것처럼 어지러웠어요. 당장이라도 도망치고 싶었고, 왜 하필 나야? 라고 하늘에 소리라도 지르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침대 위에서 짐승처럼 울부짖는 선배의 신음이 제 정신을 번쩍 들게 했어요. 원장님, 방광 압력이 너무 높아요. 이대로 두면 정말 파열됩니다. 간호사의 다급한 목소리에 제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그래요. 지금 제 앞에는 멋있던 민호 선배가 아니라 당장 방광이 터져 생명이 위험한 환자 최민호가 있을 뿐이었어요. 저는 떨리는 손을 꽉 맞잡아 진정시키고는 차가운 소독액을 집어들었습니다. 김 선생, 커튼 치고 불빛 집중시켜 주세요. 지금 바로 도뇨관 삽입합니다. 제 목소리는 생각보다 차갑고 단호하게 나갔습니다. 10년 넘게 몸에 밴 의사로서의 본능이었죠. 저는 떨리는 마음을 억누르며 선배의 하의를 조심스럽게 내렸습니다. 그 순간 제 숨이 턱 막혔어요. 비뇨기과 전문의로 살면서 정말 수만 명의 환자를 봤습니다. 별의별 케이스를 다 겪어봤다고 자부했죠. 그런데 선배의 상태는 제 상상을 초월했어요. 전문가적인 식견으로 봐도 민호 선배의 신체는 일반적인 남성들과는 확연히 달랐습니다. 정말 컸어요. 단순히 크다는 말로는 부족할 정도였죠. 왜 그가 50살이 되도록 혼자였는지, 왜 그토록 고통스러운 표정으로 이곳까지 실려왔는지. 의사인 제 눈에는 그 신체적 특징이 단순한 과시용이 아니라 그에게는 평생의 짐이자 고통이었을지도 모른다는 직감이 스쳤습니다. 하지만 감탄하거나 당황할 시간조차 사치였습니다. 방광은 이미 한계치에 도달해 있었거든요. 선배님, 아니 환자분. 조금 아플 거예요. 숨 크게 들이마시세요. 저는 젤을 바른 차가운 도뇨관을 집어들었습니다. 급성 요폐 상황에서는 요도가 꽉 막혀 있기 때문에 관을 삽입하는 게 무척 어렵고 환자도 극심한 통증을 느낍니다. 관이 들어가려는 찰나 선배의 몸이 활처럼 휘어지며 제 팔을 꽉 붙잡았어요. 땀에 젖은 선배의 뜨거운 손등이 제 피부에 닿는 순간 전율이 일었습니다. 30년 만에 닿은 첫사랑의 감촉이 이런 식이라니 참 인생 잔인하죠? 조금만요, 조금만 참으세요. 거의 다 됐어요. 저는 이를 악물고 집중했습니다. 요도의 굴곡을 따라 세밀하게, 하지만 신속하게 관을 밀어 넣었습니다. 손끝에 전해지는 묵직한 저항감, 그리고 마침내 툭 하고 무언가 뚫리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와 동시에 짙은 색의 소변이 관을 타고 쏟아져 나오기 시작했어요. 나온다. 휴. 옆에서 지켜보던 간호사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1000cc, 1500cc. 소변 주머니가 순식간에 차올랐어요. 일반적인 방광 용량의 2배가 넘는 양이었습니다. 조금만 늦었더라면 정말 방광이 터져서 응급수술을 해야 했을지도 모르는 아찔한 상황이었죠. 소변이 배출되자마자 팽팽하게 부풀어 올랐던 선배의 배가 서서히 가라앉기 시작했습니다. 지옥 같은 고통 속에 일그러졌던 선배의 얼굴에도 비로소 희미한 평온이 찾아왔어요. 저는 땀범벅이 된 채로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온몸의 진이 다 빠져나가는 기분이었어요. 첫사랑의 생명을 제 손으로 구했다는 안도감, 그리고 그의 가장 은밀한 비밀을 목격해버렸다는 묘한 수치심이 뒤섞여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저는 젖은 거즈를 가져와 선배의 이마에 맺힌 식은 땀을 닦아주었습니다. 이제야 겨우 선배의 얼굴을 제대로 볼 수 있었죠. 여전히 잘생겼더군요. 세월은 흘렀지만 그 선한 눈매와 고집스러워 보이는 입술은 그대로였습니다. 저는 선배의 손을 가만히 내려다보았습니다.
거칠고 굳은 살이 박인 손. 왕자님 같았던 선배가 어쩌다 이런 시골에서 홀로 몸을 써가며 살게 된 걸까? 그때였습니다. 기진맥진해서 잠든 줄 알았던 선배의 눈꺼풀이 파르르 떨리기 시작했어요. 고통의 파도가 지나가고 의식이 조금씩 돌아오고 있었던 거죠. 저는 당황해서 닦아주던 거즈를 멈추고 뒷걸음질 쳤습니다. 아직은 안 돼. 아직은 얼굴을 마주할 준비가 안 됐어. 하지만 운명은 제 편이 아니었습니다. 선배가 천천히, 아주 천천히 눈을 떴어요. 초점이 없는 눈동자가 천장을 헤매다 이내 제 얼굴에 머물렀습니다. 정적이 흐르는 진료실, 기계의 규칙적인 비프음 소리만이 우리 사이를 채우고 있었죠. 선배의 눈동자에 서서히 생기가 돌더니 이내 경악과 당혹감으로 물들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소변이 빠져나가고 고통이 가라앉으면 환자들은 보통 안도의 한숨을 내쉬거든요. 그런데 민호 선배는 달랐어요. 의식이 돌아오고 눈동자의 초점이 제 얼굴에 맺히는 순간 저는 봤어요. 선배의 눈동자가 지진이라도 난 것처럼 사정없이 흔들리는 거려. 그리고 이내 그 얼굴이 고통 때문이 아니라 지독한 수치심으로 새빨갛게 달아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너 박서윤? 서윤이 맞니? 갈라진 목소리로 제 이름을 부르는 선배의 목소리에 제 심장이 바닥으로 툭 떨어졌습니다. 아, 나를 기억하고 있구나. 30년 전 그 촌스럽던 후배를 아직 잊지 않았구나. 하는 반가움은 아주 찰나였어요. 선배는 곧 상황을 파악한 듯 제 손에 들린 도뇨관과 자신의 하체를 번갈아 보더니 마치 벼락이라도 맞은 사람처럼 몸을 움츠렸습니다. 이게 무슨 세상에 하필 너한테. 선배는 말을 잇지 못하고 떨리는 손으로 환자복 하의를 끌어올리려 안간힘을 썼습니다. 아까까지만 해도 생사의 기로에서 제 손을 부서져라 잡던 사람이 이제는 제 눈길이 닿는 것조차 소름 끼치게 싫다는 듯 몸을 돌려 외면해 버리더군요. 여러분, 남자의 자존심이라는 게 때로는 생명보다 무겁다는 걸 그때 절실히 느꼈어요. 대학 시절 모든 여학생의 우상이었고 완벽함의 대명사였던 최민호였잖아요. 그런 사람이 30년 만에 나타나 한다는 게 하필이면 비뇨기과 침대에 누워 소변줄을 꽂은 채 옛 후배에게 자신의 가장 은밀하고 치욕스러운 부위를 통째로 다 보여준 꼴이 됐으니 선배 입장에선 차라리 죽는 게 낫다 싶었을지도 몰라요. 선배님, 진정하세요. 아직 움직이면 안 돼요. 도뇨관 제거한 지 얼마 안 돼서 다시 막힐 수도. 비켜. 나갈 거야. 이거 나. 선배는 제 손을 거칠게 뿌리쳤습니다. 그리고는 비틀거리며 침대에서 내려오려다 바닥으로 고꾸라질 뻔했죠. 옆에 있던 간호사 김 선생이 놀라서 부축하려 하자 선배는 소리를 질렀어요. 건드리지 마. 나 괜찮으니까 다 나가라고. 그 목소리엔 분노보다 더 깊은 절망이 섞여 있었습니다. 선배는 겨우 벽을 짚고 일어서더니 신발도 제대로 신지 못한 채 문 밖으로 도망치듯 나가려 했습니다. 아까 실려올 때의 그 당당했던 체격은 어디 가고 어깨를 잔뜩 움츠린 채 뒷걸음질 치는 그 모습이 너무나 애처로워 제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최민호 선배님, 지금 나가면 위험해요. 방광 근육이 늘어나서 혼자서는 소변 못 보신단 말이에요. 제가 복도까지 쫓아가 소리쳤지만 선배는 뒤도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접수처에 서 있던 일행들이 당황해서 아니, 민호야, 어디 가노? 이제 좀 살만하나? 하며 붙잡으려 했지만 선배는 그들의 손을 뿌리치고 병원 문을 박차고 나갔습니다. 계단을 내려가는 그 다급한 발소리가 마치 제 심장을 짓밟고 지나가는 것 같았어요.
선배님, 제발. 저는 그냥 의사예요. 선배님이 생각하는 그런 부끄러운 눈으로 보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속으로 수백 번 외쳤지만 입 밖으로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병원 대기실에 남은 환자들과 간호사들이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려왔어요. 어머, 저 환자 왜 저래? 원장님이 살려주셨는데 고맙다는 말도 없이. 김 선생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다가와 제 어깨를 잡았습니다. 원장님, 아는 분이세요? 상태가 너무 안 좋아서 그냥 보내면 안 될 것 같은데. 저는 멍하니 닫힌 병원 문만 바라봤습니다. 제 손에는 아직 선배의 이마를 닦아주던 젖은 거즈가 들려 있었죠. 30년을 기다려온 재회가 고작 15분 만에 이렇게 비극적으로 끝나버리다니. 수치심에 일그러진 선배의 그 눈빛이 자꾸만 잔상처럼 남았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전 의사잖아요. 환자가 저렇게 위험한 상태로 병원을 나가는 걸 보고만 있을 수는 없었어요. 수치심보다 무서운 게 병이거든요. 저는 가운을 벗어 던지고 제 차키를 집어들었습니다. 지금 선배를 이대로 보내면 오늘 밤 안에 다시 응급실로 실려가거나 평생 방광 기능을 잃을 수도 있었으니까요. 환자가 치료를 거부하고 도망가는 걸 지켜보는 건 의사로서의 직무유기나 다름없어요. 수치심? 자존심? 물론 중요하죠. 하지만 제 눈에는 그보다 더 무서운 게 보였거든요. 바로 선배의 방광이 다시 한계에 도달해 터지기 직전의 그 위태로운 상태 말이에요. 저는 슬리퍼를 신은 채로 병원 문을 박차고 나갔습니다. 최민호 선배님, 서요. 거기 안 서요. 주차장으로 비틀거리며 걸어가는 선배의 뒷모습을 향해 고함을 질렀습니다. 선배는 제 목소리에 흠칫 놀라 어깨를 떨었지만 여전히 뒤도 돌아보지 않고 자신의 낡은 트럭 문을 열려고 안간힘을 썼어요. 손이 떨려서인지 차 키가 구멍에 잘 들어가지 않는 것 같더군요. 저는 달려가 선배의 차 문을 콱 붙잡았습니다. 이거 놓으세요, 박 원장님. 아니, 서윤아. 제발 부탁이다. 나 그냥 가게 해줘. 선배의 목소리는 울음 섞인 애원 같았습니다. 얼굴은 아까보다 더 붉어져 있었고 눈에는 수치심으로 인한 물기가 맺혀 있었죠. 30년 만에 만난 후배에게 자신의 그런 모습까지 보이고 싶지 않다는 그 처절한 외침. 하지만 저는 더 차갑게 마음을 먹었습니다. 여기서 약해지면 선배를 잃을 수도 있으니까요. 지금 이대로 운전해서 가겠다고요? 10분도 못 가서 길가에 차 세우고 다시 배 움켜쥐며 쓰러질 텐데요. 그때는 우리 병원 같은 곳도 없어요. 길바닥에서 방광 터져서 실려가고 싶으세요? 제 서슬 퍼런 카리스마에 선배가 멍하니 저를 바라봤습니다. 저는 선배의 눈을 똑바로 마주하며 말을 이었습니다. 선배님이 지금 느끼는 그 부끄러움, 죽는 것보다 더 힘드신 거 알아요. 하지만 의사인 제 눈에는 선배님이 남자로 안 보여요. 그냥 고쳐야 할 아픈 환자로 보일 뿐이에요. 제가 비뇨기과 의사로 10년을 넘게 살면서 선배님 같은 증상 가진 분들 수만 명을 봤습니다. 선배님이 특별해서 이런 일이 생긴 게 아니라고요. 선배의 손에서 힘이 풀렸습니다. 저는 그 틈을 놓치지 않고 목소리를 부드럽게 낮췄습니다. 따뜻하지만 단호한 의사의 말투로요. 선배님, 지금 선배님 상태는 전립선 비대증이 심각한 수준을 넘어섰어요. 급성 요폐는 한 번으로 안 끝납니다. 제대로 치료 안 하면 평생 소변 주머니 차고 사셔야 해요. 그때는 정말 지금보다 100배, 1000배 더 수치스러운 일들이 생길 텐데 정말 그걸 원하세요? 저 선배님 후배이기 전에 이 분야 최고 권위자예요. 저 믿고 다시 들어오세요. 제가 선배님 자존심 그리고 건강 둘 다 지켜드릴게요. 제 진심 어린 설득에 선배의 고개가
천천히 숙여졌습니다. 팽팽하게 당겨졌던 자존심의 줄이 툭 하고 끊어지는 순간이었죠. 선배는 한참을 차문에 기대어 숨을 몰아쉬더니 아주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미안하다, 서윤아. 못난 모습만 보여줘서. 저는 대답 대신 선배의 거친 손을 가만히 잡았습니다. 그리고 다시 진료실로 그를 이끌었죠. 이번엔 도망가는 환자가 아니라 치료에 전념하기로 결심한 보호자 같은 마음으로요. 다시 침대에 앉은 선배에게 저는 전립선 질환이 왜 위험한지, 앞으로 어떤 정기적인 치료가 필요한지 차근차근 설명했습니다. 선배는 고개를 끄덕이며 제 설명을 들었지만 여전히 시선은 바닥을 향해 있었어요. 긴장이 풀려서일까요? 선배의 얼굴에 묻어있던 그날 선 수치심이 거치자 비로소 세월의 흔적이 묻어나는 쓸쓸한 그림자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30년 전 세상을 다 가질 것 같던 그 빛나던 청년은 간대없고 왠지 모를 깊은 고독에 잠긴 중년의 남자가 제 앞에 앉아 있었죠. 선배님, 이제 좀 진정이 되세요? 약 처방해 드릴 테니까 며칠간은 절대 무리하시면 안 돼요. 제가 조심스럽게 말을 건네자 선배가 긴 한숨을 내쉬며 입을 열었습니다. 그 목소리에는 그동안 누구에게도 털어놓지 못했던, 아니 털어놓을 수 없었던 무거운 삶의 무게가 실려 있었어요. 여러분, 사람은 겉모습만 보고는 모르는 거예요. 제 기억 속의 민호 선배는 항상 도면통을 어깨에 메고 세상을 설계하던 멋진 미래의 건축가였거든요. 서윤아, 난 나중에 사람들이 가장 편히 쉴 수 있는 집을 지을 거야. 라며 웃던 그 청량한 목소리가 아직도 귓가에 선한데, 제 앞에 앉은 선배의 손은 설계도를 그리던 섬세한 손이 아니라 거친 흘기를 하며 굳은 살이 박인 투박한 농부의 손이 되어 있었습니다. 선배는 제가 내민 따뜻한 차 한 잔을 두 손으로 감싸쥐고는 한참 동안 창밖에 먼 바다만 바라봤습니다. 그러다 아주 깊고 무거운 한숨을 내뱉으며 입을 떼더군요. 서윤아, 놀랐지? 내 기억 속에 나는 아마 서울 어딘가에서 멋진 빌딩이나 짓고 있는 건축가였을 텐데 말이야. 선배의 이야기는 덤덤했지만 그 안에는 말로 다 못할 고통이 서려 있었어요. 대학 졸업 후 선배는 정말 잘 나갔대요. 국내 최고의 설계사무소에서 촉망받는 신의 건축가로 이름을 날렸고 선배가 설계한 집들이 잡지에 실릴 정도였으니까요. 그런데 인생이라는 게 참 마음대로 안 되잖아요. 성공의 정점에 서 있던 어느 날 고향에 계신 부모님이 교통사고로 동시에 세상을 떠나셨다는 청천벽력 같은 소식을 듣게 된 거예요. 그때 알았어. 내가 지으려던 화려한 집들이 정작 내 부모님이 계신 이 낡은 집보다 소중하지 않았다는 걸. 선배는 부모님의 장례를 치르고 서울로 돌아가지 못했대요. 부모님이 평생 일궈온 저 과수원을 차마 남의 손에 넘길 수가 없었던 거죠. 결국 선배는 그 화려했던 서울 생활과 건축가의 꿈을 단칼에 베어내고 이곳으로 내려왔습니다. 친구들은 다 미쳤다고 했대요. 그 좋은 재능을 썩힌다고, 곧 후회할 거라고. 하지만 선배는 30년 동안 그 과수원을 지키며 묵묵히 사과나무를 키우고 흙을 만지며 살았습니다. 그렇게 살다 보니 세월이 이렇게 흘렀네. 누구를 만나 사랑을 하고 가정을 꾸릴 여유조차 없더라고. 아니, 사실은 누군가를 내 삶에 들릴 용기가 없었다는 게 맞겠지. 선배는 씁쓸하게 웃으며 덧붙였습니다. 부모님을 잃은 상처와 갑작스러운 낙향, 그리고 과수원 일에 매달려 살다 보니 선배의 삶에서 연애나 결혼은 사치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렇게 30년 가까운 시간을 독신으로 오직 나무들과 대화하며 외롭게 지내온 거죠. 아파도 혼자 견디고 외로워도 술 한 잔으로 달래며.
그러다 보니 몸이 망가지는 줄도 모르고 여기까지 온 겁니다. 혼자 지내는 게 익숙해졌다고 생각했는데 오늘처럼 이렇게 쓰러지고 나니까 참, 내 인생이 참 보잘것없다는 생각이 들더라. 특히나 의사가 된 너를 이런 곳에서 이런 모습으로 만나니까 더더욱. 선배의 낮은 목소리가 진료실 안을 조용히 울렸습니다. 30년 전에 그 당당함은 사라졌지만 대신 그 자리엔 깊은 바다 같은 중년의 우수가 자리 잡고 있었어요. 저는 아무 말 없이 선배의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었습니다. 건축가의 꿈을 접고 흙을 선택했던 그 고독한 결단, 그리고 평생을 외롭게 과수원을 일궈온 그 숭고한 고집을 제가 어찌 다 헤아릴 수 있겠어요. 하지만 여러분, 제가 비뇨기과 의사잖아요. 선배의 이야기를 듣다 보니 단순한 고독만이 선배를 독신으로 만든 건 아니라는 직감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아까 처치를 하면서 봤던 그 남다른 신체적 특징, 그리고 선배가 누군가를 들릴 용기가 없었다고 말할 때 미세하게 떨리던 눈동자. 거기엔 분명 말 못한 비밀이 하나 더 숨어 있는 것 같았어요. 선배는 약 봉투를 챙겨 일어서며 다음 주에 다시 오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힘없이 병원 문을 나서는 선배의 뒷모습을 보며 저는 다짐했어요. 이번에는 절대로 선배를 그냥 보내지 않겠다고요. 병뿐만 아니라 그 마음속에 맺힌 응어리까지 내가 다 풀어주겠다고 말이죠. 여러분, 인생은 가끔 우리가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흐르곤 하죠. 그날의 응급 상황 이후 민호 선배는 매주 목요일 오후가 되면 제 진료실을 찾았습니다. 처음엔 수치심에 고개도 제대로 못 들던 선배였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우리는 원장과 환자라는 딱딱한 껍데기를 하나씩 벗어던지기 시작했어요. 진료실의 차가운 금속성 기구들 사이로 따뜻한 학창 시절의 추억들이 피어올랐습니다. 서윤아, 너 그때 기억나니? 축제 때 내가 우리 과 주막에서 실수로 막걸리를 엎질렀던 거. 선배의 짓궂은 농담에 저는 얼굴을 붉히며 맞받아쳤죠. 어머, 선배님은 그걸 아직도 기억하세요? 전 선배님이 농구 경기 끝나고 수줍게 건넨 음료수 병을 아직도 못 버리고 있는걸요. 우리는 20살에 풋풋했던 기억을 공유하며 깔깔대고 웃다가도 이내 찾아오는 중년의 고독 앞에서 함께 숙연해지기도 했습니다. 부모님을 떠나보내고 홀로 과수원을 지킨 선배의 30년과 강남의 화려한 불빛 아래서도 늘 외로움과 싸워야 했던 저의 지난 날들. 서로의 상처를 가만히 들여다보는 그 시간은 제게 치료 그 이상의 위로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저는 비뇨기과 의사잖아요. 선배와 가까워질수록 제 머릿속 한구석에는 지워지지 않는 물음표가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선배의 그 남다른 신체적 특징 말이에요. 의학적으로 말하자면 선배는 일반적인 범주를 훨씬 뛰어넘는 특징을 가지고 있었어요. 처음엔 그저 운이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선배의 삶을 들여다보니 그건 축복이 아니라 거대한 장벽이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진료를 거듭하며 선배의 사소한 습관과 표정을 관찰하던 저는 직감했습니다. 선배가 평생을 독신으로 살 수밖에 없었던 진짜 이유, 그가 그토록 수치스러워하며 사람들을 밀어냈던 근원적인 콤플렉스가 바로 거기 있었다는 것을요. 선배님 혹시 누군가를 사랑하고 싶어도 그 사람을 아프게 할까봐 혹은 내가 이상하게 보일까봐 미리 겁부터 낸 적 없으세요? 제가 조심스럽게 던진 질문에 선배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찻잔 속의 차가 작은 파동을 그리더군요. 선배는 한참 동안 말이 없다가 마치 아주 무거운 돌덩이를 가슴에서 꺼내놓듯 입을 열었습니다. 서윤아, 넌 의사니까 이해하겠지.
남들은 부러워할지 몰라도 나에겐 이게 괴물 같았어. 젊은 시절 사랑하는 사람이 생겨도 마지막 순간에 늘 뒷걸음질 치게 만들었던 건 내 마음이 아니라 바로 내 몸이었거든.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거나 경멸 어린 시선을 받을까봐 두려웠어. 그래서 아예 문을 닫아버린 거야. 선배의 고백은 충격적이고도 가슴 아팠습니다. 세상 모든 남자가 부러워할 법한 그 특징이 감수성 예민하고 섬세한 선배에게는 평생을 따라다닌 지독한 콤플렉스였던 거예요. 그 육체적인 특징 때문에 선배는 정서적인 유대까지 포기한 채 스스로를 과수원이라는 감옥에 가둬버린 거였죠. 저는 선배의 거친 손을 꽉 잡았습니다. 선배님, 그건 결코 선배님의 잘못이 아니에요. 그리고 괴물 같은 건 더더욱 아니고요. 선배님은 그저 조금 특별한 것뿐이에요. 제가 그 콤플렉스, 이제는 벗겨드릴게요. 제 단호한 말에 선배의 눈에 이슬이 맺혔습니다. 30년 동안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하고 홀로 알아왔던 그 비밀이 제 앞에서 비로소 햇빛 아래로 드러나는 순간이었죠. 우리는 그날 진료실 창문 너머로 붉게 물드는 노을을 함께 바라보며 아주 오랜 시간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이제 선배의 전립선 질환은 서서히 호전되고 있었지만 우리 사이엔 그보다 더 뜨겁고 본질적인 무언가가 싹트고 있었습니다. 콤플렉스라는 껍질을 깨고 나온 선배의 진심, 그리고 그 진심을 온전히 받아낼 준비가 된 저의 마음. 여러분, 그날의 공기를 저는 평생 잊지 못할 거예요. 선선한 바닷바람이 불어오고 하늘이 온통 오렌지빛과 보라색으로 물들어가던 어느 금요일 저녁이었죠. 진료를 마친 민호 선배가 제안했어요. 서윤아, 오늘은 병원 안 말고 바다 좀 보며 걸을까? 우리는 나란히 해안도로를 걸었습니다. 파도 소리가 철썩이며 우리 발밑을 따라왔고 저 멀리 등대가 하나둘 불을 밝히기 시작했죠. 한참을 걷던 선배가 갑자기 멈춰섰습니다. 그리고는 난간을 꽉 움켜쥐는데 손등에 핏줄이 붉어질 정도로 힘이 들어가 있더라고요. 저는 직감했어요. 아, 오늘이구나. 선배가 진짜 하고 싶었던 이야기를 꺼내는 날이구나. 서윤아, 나 사실 50살이 되도록 혼자 살면서 나 자신이 참 끔찍하다고 생각하며 살았어. 선배의 목소리가 파도 소리에 섞여 가늘게 떨려왔습니다. 30년 전 건축가를 꿈꾸던 그 당당한 청년의 모습은 어디 가고 제 앞에는 상처 입은 어린아이 같은 남자가 서 있었죠. 선배는 제가 비뇨기과 의사로서 이미 목격했던 그 남다른 신체적 특징에 대해 드디어 입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젊은 시절에 나도 사랑을 했었지. 그런데 그 사람들과 가까워지고 마음을 나누려 할 때마다 내 몸이 장벽이 됐어. 처음엔 호기심으로 보던 사람들도 결국엔 무서워하거나 경멸 어린 눈빛으로 나를 봤지. 괴물 같다는 소리까지 들었을 땐 정말이지 심장이 도려나가는 것 같더라. 그 후론 여자라는 존재가 두려워졌어. 내가 누군가를 아프게 하고 결국엔 거부당할 거라는 확신이 나를 가둬버린 거야. 선배는 말을 잇지 못하고 고개를 떨궜습니다. 굵은 눈물방울이 아스팔트 위로 툭툭 떨어졌어요. 30년 동안 그 거구의 몸 안에 숨겨왔던 지독한 고독과 수치심이 노을빛 아래서 비로소 터져 나온 거죠. 남들은 정력의 상징이라느니 뭐라느니 농담처럼 던질지 모르지만 섬세하고 따뜻한 영혼을 가진 선배에게 그것은 소통을 가로막는 저주였던 거예요. 그런데 서윤아, 내가 나타났어. 하필이면 내 가장 수치스러운 순간에 가장 부끄러운 모습으로 너를 다시 만났지. 처음엔 죽고 싶었어. 차라리 그날 방광이 터져서 죽는 게 낫다 싶었어.
너에게만은, 적어도 너에게만은 완벽했던과 선배로 남고 싶었으니까. 선배가 저를 돌아봤습니다. 눈물로 얼룩진 그 눈동자가 제 심장을 콕 찔렀어요. 그런데 내가 나를 살렸잖아. 의사로서 나를 고쳐준 게 아니라 사람으로서 나를 잡아줬잖아. 서윤아, 나 이제는 도망치고 싶지 않아. 하지만 무서워. 내 눈에도 내가 괴물로 보일까봐. 나 너한테만은 괴물이 아니라 그냥 한 명의 남자로 보이고 싶어. 그럴 수 있을까? 내가 다시 사랑받는 남자가 될 수 있을까? 선배는 아이처럼 엉엉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50세 남자의 오열이 이토록 가슴 아플 줄은 몰랐어요. 세상의 편견과 스스로 만든 감옥에 갇혀 30년을 보낸 그 세월이 얼마나 추웠을지 생각하니 제 가슴도 갈기갈기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여러분, 전 비뇨기과 의사잖아요. 수많은 남자의 고민을 상담해주고 치료해왔죠. 하지만 지금 제 앞에 있는 건 환자가 아니라 제가 평생 그리워한 첫사랑이었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을 뻗어 선배의 젖은 뺨을 감싸쥐었습니다. 그리고 그를 향해 제가 할 수 있는 가장 따뜻하고 당당한 대답을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눈물 흘리는 첫사랑의 얼굴을 보며 의사로서 또 여자로서 제가 무슨 말을 했을 것 같으세요? 선배는 고개를 떨군 채 어깨를 들썩이며 울고 있었어요. 괴물 같다는 말에 상처받아 평생을 숨어 살았던 그 거구의 남자가 제 앞에서 한없이 작아져 있었죠. 저는 떨리는 선배의 양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리고 세상에서 가장 확신에 찬 목소리로 입을 뗐어요. 선배님, 저 좀 보세요. 제 눈 똑바로 보세요. 민호 선배가 붉어진 눈시울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저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선배님은 그게 괴물 같다고 했죠? 남들이 무서워할까봐 혹은 아프게 할까봐 겁난다고요. 그런데 선배님, 비뇨기과 전문의인 제 눈엔 그게 어떻게 보이는지 아세요? 그건 상처도 저주도 아니에요. 그건 선배님이 가진 가장 특별하고 아름다운 축복이에요. 선배의 눈동자가 크게 흔들렸습니다. 복이라니? 서윤아, 넌 의사니까 위로하려고. 아니요, 위로 아니에요. 저 10년 넘게 이 분야만 공부한 전문가예요. 선배님 같은 신체적 특징은요, 정말이지 하늘이 내린 선물 같은 거예요. 다만 그 선물을 어떻게 소중히 다루고 사랑하는 사람과 어떻게 교감해야 하는지 가르쳐 준 사람이 없었을 뿐이죠. 무서워할 이유도 부끄러워할 이유도 전혀 없어요. 오히려 선배님을 온전히 받아줄 수 있는 사람에게는 그 무엇보다 큰 기쁨이 될 수 있는 걸요. 제 목소리는 단호했고 눈빛은 따뜻했습니다. 선배는 멍하니 저를 바라보다가 이내 제 진심을 읽었는지 다시 한번 눈물을 왈칵 쏟아냈습니다. 30년 동안 자신을 짓눌러온 그 무거운 바위덩어리가 제 한마디에 가루가 되어 흩어지는 기분이었을 거예요. 서윤아, 정말 그렇게 생각해? 내가 정말 괴물이 아니야? 그럼요. 선배님은 제가 아는 사람 중에 가장 따뜻하고 멋진 남자예요. 그 특별함까지 포함해서요. 이제 그만 스스로를 괴롭히세요. 선배님의 그 특별함을 가장 귀하게 여겨줄 사람이 바로 제 눈앞에 있잖아요. 저는 선배의 목소리가 들리지 않을 만큼 가까이 다가가 그를 꽉 안아주었습니다. 선배의 넓은 가슴이 제 온기로 채워지는 게 느껴졌어요. 처음엔 당황하던 선배의 큰 팔이 천천히 제 허리를 감싸 안았습니다. 30년 전 대학교 캠퍼스에서 차마 닿지 못했던 두 마음이 중년의 나이가 되어 비로소 해안도로의 차가운 난간 위에서 하나로 맞닿은 순간이었습니다. 그날 밤
우리는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서로의 입술을 찾았습니다. 30년의 세월을 뛰어넘은 키스는 뜨겁다 못해 절실했어요. 서로의 상처를 핥아주는 짐승처럼 혹은 잃어버린 조각을 찾은 아이들처럼 우리는 서로에게 탐닉했습니다. 선배는 여전히 조심스러워했어요. 자기 몸이 저를 다치게 할까봐 혹은 제가 놀랄까봐 자꾸만 멈칫거렸죠. 괜찮아요, 선배님. 저 의사잖아요. 제가 다 가르쳐 줄게요. 우리만의 속도로, 우리만의 방식으로 사랑하는 법을요. 저는 선배의 귓가에 속삭이며 그를 리드했습니다. 의학적인 지식은 사랑의 기술이 되었고 저의 깊은 애정은 선배의 콤플렉스를 녹이는 용해제가 되었죠. 마침내 모든 옷가지가 벗겨지고 서로의 날 것 그대로의 모습이 마주했을 때 저는 선배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제가 얼마나 그를 원하고 있는지, 그의 특별함이 제게 얼마나 큰 경이로움인지를요. 그 밤 우리는 중년의 나이라는 게 믿기지 않을 만큼 열정적이고도 섬세한 사랑을 나눴습니다. 선배는 평생 처음으로 누군가에게 거부당하지 않고 오히려 뜨겁게 환영받는 경험을 하며 아이처럼 기뻐했어요. 저 또한 강남에서의 그 차가웠던 침대 위 기억들을 선배의 따뜻한 품 안에서 모두 씻어낼 수 있었습니다. 우리의 사랑은 그렇게 시작되었습니다. 30년이라는 먼 길을 돌아온 만큼 우리의 시간은 남들보다 2배, 3배 더 지나고 절실했죠. 50살의 최민호와 박서윤.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외로운 낙향 농부도 상처 입은 이혼녀 의사도 아니었습니다. 오직 서로의 결핍을 채워주는 유일무이한 연인이었죠. 여러분, 사랑에 빠진 중년의 남자가 얼마나 귀여운지 아세요? 그 무뚝뚝하던 과수원지기 민호 선배가 말이에요. 세상에나. 저희가 마음을 확인한 그날 이후로 제 진료실 풍경이 완전히 바뀌어 버렸답니다. 아침 9시 병원 문을 열기도 전이에요. 덜컹거리는 트럭 소리가 들리면 어김없이 선배가 나타납니다. 한 손에는 그날 새벽에 갓 딴 이슬이 맺힌 사과며 배가 한가득 든 바구니를 들고 말이죠. 서윤아, 이거 비타민 챙겨 먹어야 해. 너 요새 얼굴이 좀 까칠하더라. 하면서 쑥스럽게 건네는데 그 눈빛은 완전 꿀이 떨어져요. 뿐만 아니에요. 점심시간만 되면 정성스럽게 싼 도시락을 들고 또 나타나요. 너 밥 거를까봐 걱정돼서. 라며 내미는 보석함 같은 도시락통을 열어보면 투박한 손으로 정성껏 무친 나물에 제가 좋아한다고 지나가듯 말했던 반찬들이 꽉꽉 채워져 있죠. 간호사 김 선생이 옆에서 얼마나 놀려대는지 몰라요. 원장님, 우리 민호 씨 같은 남자는 어디서 구해요? 이건 거의 지극정성 급인데요. 그럴 때마다 선배는 귀 끝까지 빨개져서 도망치듯 나가는데 그 뒷모습이 어찌나 사랑스러운지. 강남에서 전 남편과 살 때는 상상도 못했던 일이에요. 제 직업을 부끄러워하며 밖에서 밥 한 끼 같이 먹는 것도 꺼려하던 그 인간과는 천지 차이죠. 선배는 제가 환자를 진료하는 모습, 가운을 입고 전문적인 식견을 뽐내는 모습을 세상에서 가장 존경 어린 눈빛으로 바라봐 줍니다. 서윤아, 넌 사람 살리는 손을 가졌잖아. 정말 대단해. 그 말 한마디가 제 지난 10년의 상처를 다 씻어주는 기분이었어요. 하지만 여러분, 진짜 이야기는 해가 지고 나서 시작됩니다. 병원 진료가 끝나면 저는 홀린 듯이 선배의 과수원으로 향해요. 그곳엔 우리만의 은밀하고도 뜨거운 오두막이 있거든요. 밤의 과수원은 낮과는 전혀 다른 공기가 흘러요. 풀벌레 소리가 들리고 달빛이 사과나무 사이를 비추면 우리는 서로의 결핍을 채우기 위해 본능적으로 서로를 찾습니다. 평생 괴물이라 불릴까봐 겁내며
자신의 욕망을 억누르고 살았던 선배, 그리고 사랑받지 못한 채 의무감으로만 침대를 지켰던 저. 그 상처 입은 두 영혼이 만나니 그 에너지가 얼마나 폭발적이겠어요? 서윤아, 정말 괜찮아? 내가 너무 무겁진 않아? 선배는 처음엔 여전히 조심스러워했어요. 자기 몸이 저를 감당하기에 너무 버거울까봐, 혹여라도 제가 아플까봐 자꾸만 속도를 늦추려 했죠. 그럴 때마다 저는 선배의 단단한 어깨를 감싸 안으며 속삭였습니다. 선배님, 저 비뇨기과 의사라니까요. 선배님의 그 넘치는 힘, 제가 어떻게 받아내야 하는지 세상에서 제일 잘 알아요. 그러니까 참지 마세요. 선배님의 그 특별함을 저한테 다 쏟아내도 돼요. 그제야 선배의 눈빛이 짐승처럼 번뜩였습니다. 50세라는 나이가 무색할 정도로 선배의 체력과 열정은 대단했어요. 아니, 어쩌면 30년 동안 참아왔던 그 뜨거운 응어리가 저라는 통로를 통해 분출되는 것 같았죠. 우리는 밤새도록 서로의 신체를 탐닉하고 땀방울이 뒤섞인 채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선배의 그 거대하고 특별한 신체적 특징은 이제 더 이상 공포가 아니라 우리를 최고의 황홀경으로 인도하는 축복 그 자체였어요. 어떤 밤에는 별을 보며 어떤 밤에는 빗소리를 들으며 우리는 서로의 빈틈을 메워갔습니다. 선배는 제 품 안에서 비로소 평범한 남자가 아닌 특별하게 사랑받는 남자가 되었고, 저는 선배의 품 안에서 버림받은 여자가 아닌 세상에서 가장 귀한 연인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매일 밤 선배의 집과 제 병원을 오가는 생활도 슬슬 한계가 오더라고요. 헤어지는 시간이 너무 아까웠거든요. 우리 그냥 눈 떴을 때도 옆에 있으면 좋겠다. 선배가 잠든 제 머리카락을 넘기며 한 혼잣말에 제 가슴이 쿵쾅거렸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주 중대한 결심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인생에서 가장 뜨거운 시기가 언제라고 생각하세요? 흔히들 20대 청춘이라고 하죠? 하지만 제가 살아보니 아니더라고요. 상처받을 대로 받아보고 산전수전 다 겪은 뒤에 만난 50살의 사랑은 그보다 훨씬 더 깊고 진득하답니다. 선배와 저는 헤어지는 시간이 아까워 결국 결단을 내렸어요. 우리 그냥 같이 있자. 그 한마디에 우리는 바다가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작은 언덕 위에 아담한 집을 구했습니다. 그렇게 우리의 1년 동거 생활이 시작됐죠. 강남의 그 으리으리하고 차가웠던 펜트하우스와는 비교도 안 될 만큼 소박한 집이었어요. 하지만 아침마다 창문을 열면 짭조름한 바다 냄새가 거실 가득 들어오고 부엌에서는 선배가 갓 구운 빵과 사과 향기가 풍겨 나왔죠. 1년간의 동거는 말 그대로 서로를 알아가는 수행이자 치유의 과정이었어요. 30년 동안 각자 다른 삶을 살아온 두 사람이 한 공간에 몸을 섞고 산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희한하죠. 선배의 사소한 습관 하나하나가 저에겐 그렇게 사랑스러울 수가 없더라고요. 선배는 아침마다 잠에서 깨면 제 이마에 짧게 입을 맞추고는 거실로 나가 물을 한 잔 마셔요. 그리고는 어김없이 마당의 화초들을 살피죠. 그 투박하고 큰 손으로 아주 작은 싹을 조심스럽게 만지는 그 뒷모습을 보고 있으면 제 가슴 한구석이 몽글몽글해지곤 했어요. 저 또한 선배 앞에서는 강남의 냉철한 박 원장이 아니라 늦잠도 자고 투정도 부리는 철부지 소녀가 되곤 했습니다. 선배는 그런 저의 흐트러진 모습까지도 너는 자고 일어난 모습이 제일 예쁘다며 꽉 안아주었죠. 무엇보다 동거 생활의 묘미는 밤이었습니다. 퇴근하고 돌아온 저를 위해 선배는 과수원에서 가져온 신선한 재료로 소박하지만 정갈한 저녁상을 차려놓았어요.
우리는 와인 대신 선배가 직접 담근 달콤한 사과주 한 잔을 곁들이며 오늘 병원에서 있었던 일, 과수원에서 있었던 일을 도란도란 나누었죠. 그러다 눈이 맞으면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서로의 온기를 찾아 파고들었습니다. 그 1년 동안 우리는 서로의 신체적 특징과 반응을 누구보다 완벽하게 파악하게 됐어요. 선배의 그 거대하고 특별한 신체는 이제 저에게 공포나 경이로움을 넘어 우리 사랑의 가장 완벽한 조각이 되었습니다. 제가 비뇨기과 의사로서 가진 지식은 선배가 평생 느꼈던 그 육체적 고립감을 해소하는 열쇠가 되었고, 선배의 절실한 애무는 제 가슴속 깊이 박혀있던 이온의 상처를 깨끗하게 도려내 주었죠. 우리는 서로의 몸을 통해 영혼까지 치유하고 있었습니다. 서윤아, 나 가끔 무서워. 이 꿈 같은 시간이 내일 아침에 깨버릴까봐. 한여름밤 땀방울이 맺힌 채 제 품에 안겨 선배가 속삭였을 때 저는 그의 가슴에 귀를 대고 말했어요. 선배님, 이건 꿈이 아니라 우리가 만든 현실이에요. 30년 동안 돌아온 길 끝에 얻은 보상이니까 마음껏 누려도 돼요. 선배는 제 말에 안심한 듯 저를 더 꽉 끌어안았죠. 함께 장을 보고 같은 치약을 쓰고 빨래 건조대에 나란히 걸린 남녀의 옷가지를 보며 우리는 비로소 가족이라는 의미를 다시 쓰기 시작했습니다. 전 남편과는 단 한 번도 느껴보지 못한 숨 쉬는 것조차 편안한 그런 관계 말이에요. 선배의 코 고는 소리마저도 저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평화로운 자장가로 들렸으니까요. 그렇게 사계절이 한 바퀴를 돌았습니다. 봄에는 언덕 위에 꽃이 피는 걸 함께 봤고, 여름엔 밤바다 수영을 즐겼으며, 가을엔 과수원 수확을 돕고, 겨울엔 난로 앞에서 서로의 발을 녹여주었죠. 1년이라는 시간은 우리가 평생 함께할 수 있다는 확신을 주기에 충분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평소와 다름없이 평화롭던 주말 아침, 선배가 평소보다 조금 일찍 일어나 정장을 챙겨 입더라고요. 과수원 일도 없는 날인데 말이죠. 의아해하는 저를 보며 선배는 수줍게 웃으며 제 손을 잡았습니다. 그 손에는 30년의 세월을 담은 하지만 아주 눈부시게 빛나는 무언가가 들려 있었어요. 여러분, 제가 강남에서 살 때 가장 힘들었던 게 뭔지 아세요? 돈이 없어서? 아니요. 남편의 외도? 그것도 아프긴 했지만 저를 진짜 갉아먹었던 건 따로 있었어요. 바로 제가 가장 사랑하고 자부심을 느끼는 제 직업을 부정당하는 거였죠. 전 남편은 사석에서 누군가 제 전공을 물으면 늘 얼굴을 찌푸리며 말을 돌렸어요. 아, 그냥 의사예요. 혹은 그냥 병원에요. 라고만 했죠. 비뇨기과라는 단어가 마치 제 얼굴에 묻은 오물이라도 되는 양 부끄러워했어요. 침실에서도 마찬가지였죠. 제 손길이 닿으면 비뇨기과 의사라 그런지 너무 노련해서 징그럽다는 폭언을 일삼았으니까요. 그런데 민호 선배는 달랐습니다. 1년의 동거 기간 동안 선배가 저를 바라보는 눈빛에는 언제나 깊은 존경이 서려 있었어요. 제가 수술을 마치고 지쳐 돌아오는 날이면 선배는 제 거친 손을 정성스럽게 씻겨주며 말했어요. 서윤아, 오늘도 귀한 생명들을 돌보느라 고생 많았어. 내 손은 정말 세상에서 가장 고귀한 손이야. 비뇨기과 의사라는 제 커리어를 깎아내려야 할 치부가 아니라 한 인간이 가진 숭고한 전문성으로 온전히 인정해주는 사람. 선배 앞에서는 제가 어떤 환자를 진료하든 어떤 술기를 펼치든 당당할 수 있었어요. 오히려 선배는 제 의학적 조언을 귀담아 듣고 자신의 건강을 맡기며 저를 무한히 신뢰해 주었죠. 저를 부끄러워하던 남자와 저를 우러러봐주는 남자. 그 차이가 제 영혼을 얼마나 풍요롭게 만드는지
저는 50살이 되어서야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그날 아침 선배가 정장을 입고 수줍게 내민 반지를 보며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 남자라면 내 남은 생을 온전히 걸어도 좋겠다고요. 아니, 오히려 제가 이 남자를 지켜주고 싶다는 강한 확신이 들었습니다. 선배는 여전히 자신의 신체적 콤플렉스와 지나온 세월 때문에 저에게 미안해하고 있었거든요. 서윤아, 늙고 보잘것없는 나랑 평생을 약속해줘서 고마워. 라며 울먹이는 선배의 입을 저는 제 손가락으로 가볍게 막았습니다. 선배님, 아니 민호 씨. 우리 이제 그런 말 하지 말아요. 그리고 선배가 먼저 프로포즈했으니까 이제는 내가 할 차례예요. 저는 선배의 눈을 똑바로 응시하며 미리 준비해둔 서류 뭉치를 꺼냈습니다. 바로 혼인신고서였죠. 나 더 이상 선배랑 그냥 같이 사는 사람이고 싶지 않아요. 법적으로도 영혼으로도 완벽한 당신의 아내가 되고 싶어요. 50살이라는 나이가 늦었다고들 하지만 우리에겐 지금이 가장 완벽한 때잖아요. 내가 먼저 제안할게요. 내 정식 반려자가 되어줘요. 내 남편이 되어줄래요? 선배는 소스라치게 놀라며 서류를 내려다봤습니다. 강남 사모님 소리 들으며 체면치레만 하던 제가 모든 자존심과 격식을 내려놓고 먼저 혼인신고서를 내밀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을 거예요. 하지만 저는 당당했습니다. 비뇨기과 의사로서 남자의 몸과 마음을 누구보다 잘 이해하는 전문가이자 한 남자를 조건 없이 사랑하게 된 여자로서 내린 인생 최고의 결정이었으니까요. 서윤아, 정말 괜찮겠니? 나 같은 사람의 아내가 된다는 게 선배니까 가능한 거예요. 내 직업을 존경해주고 내 상처를 보듬어준 유일한 사람이니까. 이제 우리 남들의 시선 같은 건 바다에 던져버리고 우리 이름으로 당당하게 살아요. 선배는 떨리는 손으로 혼인신고서에 자신의 이름을 꾹꾹 눌러 썼습니다. 그 글자 하나하나가 우리 두 사람의 30년 방황에 종지부를 찍는 마침표처럼 느껴졌어요. 우리는 그 길로 시청으로 달려가 혼인신고를 마쳤습니다. 화려한 예식장도 수백 명의 하객도 없었지만 시청 마당에 핀 이름 모를 들꽃들이 우리의 결혼을 축복해주는 것 같았죠. 이제 우리는 누가 뭐래도 법적인 부부였습니다. 서윤과 민호. 두 사람의 이름이 나란히 적힌 등본을 손에 쥐었을 때 저는 10년 묵은 체증이 내려가는 것 같은 카타르시스를 느꼈어요. 50살에 찾은 진짜 내 이름, 그리고 내 사람. 하지만 여러분, 부부가 되었다고 해서 모든 게 끝나는 건 아니죠? 오히려 정식 부부가 된 후 우리에겐 더 뜨겁고 더 대담한 날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부부라는 이름표가 주는 그 묘한 해방감 있잖아요. 그 해방감이 선배와 저를 이전보다 훨씬 더 과감한 사랑의 세계로 안내했거든요. 인생의 황혼이라고 불리는 50살의 문턱에서 비뇨기과 진료실의 환자와 의사로 다시 만난 우리 두 사람. 30년 전에는 차마 닿지 못했던 평행선이었는데 돌고 돌아 이렇게 한 이불을 덮는 부부가 되었네요. 참 인생이라는 게 한치 앞을 모르는 거라니까요. 정식 부부가 된 후의 삶이요? 어머, 말도 마세요. 강남 시절에는 남의 눈치 보느라 숨소리조차 크게 못 내고 살았는데 이제는 이 조용한 바닷마을에서 우리 둘이 아주 세기의 사랑을 찍고 산답니다. 마을 사람들은 이제 다 알아요. 사과 과수원 민호 씨가 우리 박 원장님 보느라 매일 병원 문턱이 닳도록 드나든다는 거리요. 가끔은 시장통에서 선배가 제 손을 꽉 잡고 놓지 않아서 어르신들이 아이고 저 중늙은이들이 젊은 애들보다 더하네 라며 껄껄 웃으시기도 하지만 저희는 그저 행복합니다. 사실 저희가 이 늦은 나이에
이렇게 뜨겁게 사랑할 수 있는 건 단순히 육체적인 끌림 때문만은 아니에요. 우리는 서로의 가장 아픈 구석을 본 사람들이잖아요. 선배는 제 이혼의 상처와 직업적 고뇌를 안아줬고, 저는 선배가 평생 괴물이라 여기며 숨겨왔던 그 특별한 신체적 콤플렉스를 축복이라 불러주었죠. 사랑이라는 건 결국 상대방의 결핍을 찾아내 비난하는 게 아니라 그 빈자리에 내 온기를 채워 넣어주는 거더라고요. 서윤아, 나 요즘은 자고 일어나면 내가 전생에 나라를 구했나 싶어. 너 같은 여자가 어떻게 내 곁에 왔을까? 밤마다 파도 소리를 들으며 선배의 품에 안겨 있으면 그런 생각이 들어요. 사랑에는 정해진 유통기한 같은 건 없다는 것을요. 20대의 사랑이 불꽃처럼 화려하다면 50대의 사랑은 은은하게 타오르며 뼈저린 추위까지 녹여주는 아궁이 불 같아요. 배려 깊은 사랑은 그 어떤 명약보다 강력한 치유의 힘을 가지고 있다는 걸 저는 비뇨기과 의사가 아닌 한 남자의 아내로서 매일 몸소 체험하고 있답니다. 선배의 전립선 질환은 이제 완쾌되었지만 제 전용 환자로서의 정기 검진은 평생 계속될 예정이에요. 물론 검진 장소는 병원 진료실보다는 우리 집 안방이 될 때가 더 많겠지만요. 웃음. 여러분, 혹시 지금 사랑 때문에 아파하고 계신가요? 혹은 내 나이가 너무 많아서, 혹은 나에게 남들에게 말 못할 큰 결함이 있어서 다시는 사랑받지 못할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제 이야기를 듣고 용기를 얻으셨으면 좋겠어요. 진정한 사랑은 당신의 상처를 들여다보는 걸 두려워하지 않아요. 오히려 그 상처를 가장 소중한 훈장으로 여겨줄 단 한 사람이 세상 어딘가엔 반드시 있답니다. 저 박서윤과 최민호 선배가 30년 만에 기적처럼 만난 것처럼 말이죠. 자, 강남 사모님에서 바닷마을 비뇨기과 원장님이 된 저의 파란만장한 재회 스토리 재미있게 들으셨나요? 인생의 쓴맛, 단맛 다 본 중년의 사랑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 한구석에 작은 온기가 되었길 바랍니다. 제 사연이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는 거 잊지 마세요. 여러분의 응원이 저에게는 큰 힘이 된답니다. 그리고 알림 설정을 해두시면 다음번에는 또 어떤 화끈하고 감동적인 환자들의 이야기가 제 진료실을 찾아올지 가장 먼저 확인하실 수 있어요. 마지막으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여러분이 겪은 운명적인 사랑이나 혹은 사랑으로 치유받았던 경험이 있다면 아래 댓글로 자유롭게 남겨주세요. 제가 진료 중간중간 하나하나 다 읽어보고 하트 날려드릴게요. 지금까지 여러분의 든든한 건강주치의이자 사랑의 조력자 박서윤 원장이었습니다. 모두 사랑이 넘치는 밤 되세요.